골라타는 재미가 있다. 비욘드 리포트 주간 전망대입니다. 오늘도 우리 금융시장의 핫한 아이템들을 골라서 리포트 밖의 얘기까지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건축 지금 40년을 30년으로 줄여주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했고 DTI, LTV 전부 다 완화시켜줬고 뭐 지금 할 수 있는 건 다 한 것 같아. 왜냐하면 상부 재건축은 좋아 보이고 그 외에는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냐. 필수요가 아니더라도 현재 뭐 글로벌 금리 상황하에서 투자처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우리 부동산도 몰려올 수 있다. 자, 일단 우리 부동산 거래 너무 활성화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전반적으로 현황을 좀 한번 누가 봐주실 거예요? 예,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거형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 신축 분양 주택을 기준으로 해서 네. 높은 경쟁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네. 또 높은 프리미엄이 형성이 돼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거래량을 상승시키는 그 요인이 되지 않았냐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익형 부동산은 저금리 기조 그리고 지역 다른 지역에 있어서 이제 개발 호재들이 맞물려서 추경 매수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안을 실상을 들여다보면은 공실률은 올라가 있고요. 몇 년 전에 비해서 공실률은 올라가 있고 실질 임대료는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도 금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음. 대안 투자 상품으로서 수익형 부동산이 각광받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뭐 미국이라든지 어떤 요인에 의해서 금리가 올라갔을 때 좀 큰 영향을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세 번째로는 자본형 부동산의 대표적인 이제 상품이죠. 토지 시장. 토지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뭐 공장을 팔아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문의 전화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토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세 형성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그 백광재 연구원은 지금 지표 좀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해 주세요. 네, 일단 공급 물량 같은 경우는 2008년 이후에 처음으로 올해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40만 세대를 공급할 예정인데요. 네. 굉장히 막대한 물량입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초과 공급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들도 있긴 한데 네. 뭐 실제로 현재까지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요.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늘어나는 물량들이 이제 전년 33만 세대에서 거의 40만 세대로 늘어나는 물량들이 대부분은 주택 경기의 활황에 의해 가지고 기존에 이제 받았었던 미분양 물량의 신규 분양, 새로운 분양이라든가 아니면은 미착공 PF의 착공 변환 이런 부분들이 있고 네. 그 이후에도 이제 내용적으로 본다면은 이 전체 분양의 대략 뭐 많게는 한 60% 이상은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강남 같은 경우에도 거의 5만 세대 이상의 멸실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뭐 현재로서는 공급 과잉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뭐 실제로 지금 이번 2분기 4월, 5월, 6월달 동안에 신규 분양이 각각 5만 세대, 8만 세대, 5만 세대 이렇게 전체 물량의 40% 이상이 이번 분기에 몰려 있는데요. 18만 세대. 네네. 뭐 그 중에서 일단은 현재까지로는 이제 최근에 신규 분양한 물량들이 전체적으로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고 뭐 아직까지 이제 이 신규 분양이 물론 끝나봐야 알겠지만 우려하기엔 조금 이른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늘었네. 이게 서브프라임 사태 직후에 20만 호도 안 가고 막 이래서. 평균으로 보시면 한 25만 세대에서 30만 세대면 전국의 공급량이 한 적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렇죠. 일단 뭐 40만 세대면 일단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우려한 부분이 많은데 일단 이 중에서 대부분은 그동안에 몇 년 동안 미분양 때문에 처리했던 물량들을 처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뭐 40만 세대씩 공급이 일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해결나면은 정상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요즘 그렇다면 젊은 사람들이 네. 전세값을 올려주다 도저히 막 화가 나서 집을 사버리기 시작을 했는데 뭐 연립주택도 사고 빌라라고 하는 것도 사고 지금 막 그런다며요. 네네네. 네. 근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렇게 집을 사버리는 사람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이제 활성화된다.
그것이 활성화의 원인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다른 요인들도 있어요? 일면에서는 맞습니다. 그 5억짜리 아파트를 전세금 뭐 3억을 들어와서 살고 있다가 전세금을 5천만 원, 1억을 올려달라고 하니까 자기 아무리 근로소득을 다 합쳐도 그걸 못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끼고 이제 사게 되는 이제 그런 형국에 뭐 직면하게 된 것 같고요. 네. 그 돈을 조달할 수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제 시 외곽에 있는 연립주택을 매입을 해서 전세금으로 내 집 마련을 하는 어차피 뭐 재테크는 포기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이거 보고 있습니다. 재테크 포기인가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저기 뭐야 그쪽에서는 부동산 시장 좋아지는 이유를 뭐로 보고 있어요? 뭐 금리 뭐 이런 것들인가? 아니면 예, 그렇죠.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전세금이 많이 올라온 원인도 있긴 하지만 네. 기본적으로 전세 물건이 많이 줄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뭐 전세 월세가 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지금 저희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기준금리가 굉장히 낮은 부분하고 네. 월세 임대 수익률이 높은 부분, 낮게는 뭐 4%에서 지방 같은 경우에는 7%, 8%까지 올라오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뭐 연간으로 7%, 8%를 낼 수 있는 수익처가 없습니다. 네. 실제로 회사채 같은 경우에도 뭐 비비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워낙에 금리가 낮아서 4%인데 실제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꼭 집값의 상승을 바라는 투자가 아니라 투자 수요로서 임대 수익 투자 수요로서 이제 수요도 발생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뭐 최근에 제 주변에 알고 있는 에너지트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대출을 일으켜서 대출 금리도 워낙 2%, 3% 싸다 보니까 뭐 주택을 아파트 기준으로 굉장히 여러 채를 매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뭐 크게 예전처럼 집값이 뭐 2배씩, 3배씩 나는 것들을 기대하지 않고 짧게 소소하게 임대 수익을 노린다고 한다 그러면 뭐 그런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 건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채를 산다. 금리 부럽다. 오르면 어떡해요? 부럽다. 금리 올라가요? 어떻게? 금리가 더 내려가요? 아니면 옆으로 기어에 올라가요? 지금 제 주변에도 이제 그걸 굉장히 부동산 투자에 큰 기준으로 삼으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여기서 이 앞에 3월에 인하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전에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니까 한 번 인하를 더하면은 부동산에 들어가겠다라는 분들이 계셨고 실제로 3월에 인하하고 이제는 끝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꽤 있으셨고요. 또 근데 최근에 뭐 우리 성장률에 대한 의구심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다시 또 인하 혹시 얘기가 있지 않을까 하니까 그러면 여기서 인하를 더하면은 일단은 그러면 부동산에 조금 더 관심이 많아지는 것 같고요. 시장 금리가 물론 이제 뭐 인하가 마지막이고 미국이 금리를 올릴 수 있지만은 우리나라가 미국을 따라서 금리 인상을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가계 부채 때문에 그게 리스크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시장 금리가 상승한다 하더라도 예전에 비해서 그 폭이나 속도는 좀 만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일단 당분간은 이제 금리 쪽에서는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요인으로 봐야 되겠네요. 당분간은 그죠? 금리가 빠른 속도로 안 올라가는 거는 우리 언제까지를 보통 보고 그러니까 있어요? 뭐 본격적인 금리 인상. 본격적인 금리 인상은 글쎄 내년에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내년 가봐야 한다. 예,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예전에는 우리 잠재 성장률이 뭐 4, 5%에 네. 그게 따라서 금리 눈높이가 뭐 5%, 4%였는데 지금은 2%로 내려왔고 이게 올라가도 3%대 예전처럼 5% 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들은 다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금리라고 하는 것이 잠재 성장률 예. 더하기 물가 상승률하면 대체로 맞으니까. 예. 자, 일단 그러면은 내년에 집을 팔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 보는데, 네. 자, 이제 점점 이제 하나씩 퍼즐을 맞춰갑니다. 네, 지금 주택 거래량은 늘어나는데 주택 가격이 어떠냐를 좀 한번 이제 보고 싶은데, 일단 신규 분양가는 올라가고 있어요? 얼마나 올라가요? 분양 가격은 2011년 최저점일 때 평당이라고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3.3제곱미터당. 예, 3.3제곱미터당 862만 원에서 2014년 연말에 한 940만 원까지. 서울이요? 전국 기준입니다. 전국 기준. 아, 전국 기준 그렇죠. 대략 한 10% 정도 가까이 이제 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네. 뭐 실제로 분양 시장이 활황이 된 게 우리가 길지 않습니다.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되었고 아직까지 분양 가격을 그동안에 뭐 분양가 상한제 여파도 있었고 분양가가 올라가는 것은 이제 4월, 5월 이후로 지금 추세가 유지됐을 때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뭐
지방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실제로 부산 지역이라든가 창원 지역, 경남은 한 대략 2010년부터 분양시장이 활황이 됐었고 그때 그리고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2012년, 13년에 분양시장이 활황이 있었는데 그런들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분양시장이 활황이 된 이후에 뭐 분양 가격이 대략 부산 같은 경우에는 700만 원대에서 970만 원대까지 20% 이상 올랐고요. 1000만 원대가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높은 데도 많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 대구 같은 경우에도 저쯤이 한 65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전체적인 아파트 가격이 부산을 추월했다 이런 내용도 기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분양시장이 좋아진 것이 가격으로 이전된 효과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뭐 지금 이 분양시장 추세를 조금 더 지켜보시면 가격이 더 좋아지는 것을 기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좋습니다. 네, 반가운 소식. 자, 기존 주택. 네. 기존 주택들은 어때요? 매수자가 네. 실수요자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실수요자들이 예를 들어서 33평형이 4억인데 이거를 가격이 오를 것 같으니까 5억을 주고 사야지, 뭐 더 가격을 더 주고 사야지라는 수요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전세 대체 수요가 성향이 더 강하기 때문에 네. 지불할 수 있는 가격의 범위도 한계가 있죠. 음. 그래서 거래량은 많지만 가격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가격은 제자리다. 네. 그러면 근데 그게 좀 그 재료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자기가 그냥 살기 위해서 들어가는 집들도 있지만 네네. 예를 들면 뭐 재개발 재건축을 보고 들어가는 집도 있을 수 있고 네네네. 예를 들면 뭐 강남, 뭐 목동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것들은 좀 차이가 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차이가 납니다. 재개발 재건축도 그렇고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에는 일반 분양 물량의 분양 가격이 올라줘야지만이 네. 조합원들의 부담금이 줄어들 수가 있는데 현재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내 경기가 그렇게 좋아질 걸로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일반 분양가를 그렇게 끌어올리기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 네. 따라서 조합원들의 기대치보다는 일반 분양가가 못 따라가니까 네. 재건축 사업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지고 시간이 자꾸 딜레이되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참 한쪽은 좀 올라간다 그러고 한쪽은 좀 별로 안 올라간다 그러고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깝깝하네 참. 지방 같은 경우는 네. 저도 궁금한 게요. 제가 고향이 부산이라서 여기 식구들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인 느낌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하고 그쪽이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가서 이제 친구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부산 사람들 돈이 들어와서 오른 건 아닌 것 같고 예, 뭐 이제 수도권이나 해외 쪽이 들어와서 오르고 분양가도 올라가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냥 제 기준으로는 이게 정정한 밸류에이션인가는 약간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보니까는요. 이게 부산 뭐 경제나 그냥 그런 것만 보면은 이 가격이 적당한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은 맞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가 아니고 예. 저도 대구 출신인데 아, 어떤 대구 출신이세요? 네. 지금 부산하고 대구와 한판 붙어보죠. 뭐 어디가 더 비싸야 되는지. 실제로 지역 분양 가격이라든가 아파트 시세가 오른 예. 부분들은 뭐 일본이라든가 예. 수도권 지역의 투기 수요가 예. 워낙에 수도권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예, 예. 자금이 몰렸던 그런 경향이 있었고요. 일본에서도 많이 들어왔죠. 일본 그 저기 네. 지진 이후로. 예,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최근에는 뭐 중국 자금들까지도 예, 중국도. 부산으로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중국 있습니다. 돈도. 예, 그리고 실제로 부산과 창원을 이제 2년 정도 먼저 많이 예. 뭐 해먹었다 그러면 괜찮을라나요? 그렇게 한 이후로 그 자금들이 다시 대구 쪽으로 몰려와서 이 오른 경향이 좀 굉장히 크고 대구도 마찬가지로 실제 지역 경제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오를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워낙에 집값이 쌌던 지역들은 예. 임대 수익률과 금리와의 차이가 굉장히 심했었고 그러니까 2011년 이전에는 대략 뭐 임대 수익률하고 그 차이가 한 8%에서 10%까지 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그 부분의 갭이 좀 많이 줄었는데 뭐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도 한 몇 년 동안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가격 단체가 평이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서울에서도 대략 뭐 몇십 대 일, 몇백 대 일 정도의 경쟁률이 나오는데 그 경쟁률의 뭐 상당수는 저는 이제 투기성 자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워낙에 최근에 뭐 요커들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중국 투기 자금 뻗는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실제로 금리 때문에 늘어난 유동성 자금이 갈 데가 없어서 몰려 들어오는 분도 있을 테고요. 뭐 그런 부분들이 실수요가 아니더라도 뭐 현재 뭐 글로벌 금리 상황 하에서는 투자처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몰려올 수 있다. 그 부분은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지방 아파트 값은 계속 올라요? 분양가에서 한 50% 정도, 지방의 경우에 한 40%가 땅값이고요. 네. 한 30%가 40%가 건축비고 나머지가 뭐 세금, 금융비용, 용역비용들이 차지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분양가에서. 전체 분양가 100에서 네.
지방 같은 경우에는 한 40%가 땅값을 차지하고요. 40%가 땅값. 3에서 40% 정도. 그리고 건축비가 한 40% 정도가 또 건축비가 들어갑니다. 건축비 들어가고. 나머지가 세금, 용역 비용, 그리고 이제 기타 금융 비용들이 네네네. 들어갑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그 원가, 즉 토지비하고 건축비 안 내린다고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건축비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통계를 봐도 안 내립니다. 네, 매년 올랐고 제 기억에 2000년도 초반 때 200만 원대 수주하던 도급 단가가 지금 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건축비도 오르고 토지비도 꾸준히 올랐었기 때문에 네. 지방에 대한 아파트 분양 가격이 원가가 반대로 얘기하면 튼튼히 받쳐준다는 거죠. 그래서 내리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다만 내리는 거는 기존 아파트 가격이 내리는 거고요. 신규 아파트는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뭐 그냥 지방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약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네. 좀 구분해서 봐야 되지 구분해서 않을까 봐야 싶습니다. 된다. 부동산 시장도 똑같네. 우리 산지에서 배추값 아무리 떨어져도 우리 숲에서 똑같잖아. 값이 더 올라가. 똑같네 여기도. 저도 질문이 있는데 서울 내에서의 상승, 지역별 상승은 어떤 상태인지 제가 이촌동에 자주 놀러 가는데 아, 이제 드디어 이제 민원 들어오기 시작한다. 아니 그 부동산 시세를 보는데 거기에 H 아파트 33평형이 한 제가 한 1, 2년 전에 봤을 때도 8억대였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에도 안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전세는 얼마인지 봤더니 몇 달 사이에 1억이 올랐어요. 전세값이. 네. 지역별로 전세값이랑 뭐 이렇게 집값이랑 어떤 게 형성이 돼 있는지. 반대로 도곡동 같은 경우에는요. 매매 가격이 10억이면은 전세가가 9억 갑니다.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파는 사람도 없어서 사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특수한 지역도 있고 또 반대로 전세는 없는데 월세는 또 엄청나게 많은 데가 있습니다. 뭐 4억짜리 매매 가격인데 뭐 보증금 뭐 2천만 원에 월 110만 원 네, 그런 아파트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지역별로 차이가 좀 심한 걸로 보입니다. 집을 사야 되냐 팔아야 되냐 뭐 나 같으면 언제 팔아야 되냐 이런 고민이고 어떤 사람은 집값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지금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네. 할 거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할 텐데 지금 변수들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제일 큰 변수는 그 금리, 그러니까 통화 공급이 충분하냐 이런 건데 미국 금리 올라가면 우리 금리도 어느 정도 좀 따라 올라가야 된다고 보면 그죠? 뭐 같이는 못 가더라도 좀 따라 올라가야 된다고 보면 일단 미국 금리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미국은 어떻게 봐요, 우리? 저는 아직 9월 인상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 9월 인상? 예. 다들 조금씩 늦어지는 추세던데. 그래도 여전히 9월 예, 인상을 9월, 우기겠다. 예. 음. 근데 이제 향후 인상 속도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 인상 속도는 이제 그렇게 빠르지는 못하지 않을까. 물론 지표 봐야 되겠지만은. 그럼 미국이 경기가 아무리 미국 경기가 독야청청하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미국 자체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인상은 개시하되 예. 그게 올라가는 속도는 천천히 갈 거다. 예. 과거 사례보다는 천천히 할 것이고. 김성훈 연구원은? 어제 FOMC 의사록에서 이제 6월은 진짜 아니다라는 의견들이 나왔고요. 그거는요. 예전에 일부 매파분들은 6월 얘기도 한두 분 있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뒤로 미뤄졌고 전반적인 게 그러니까 9월에서 제가 받은 느낌은 약간 뒤로 조금 더 밀리는 느낌. 네. 그러니까 그래서 예전부터 뉴멀리면 말씀하신 11월인가? 예, 연말 쪽으로 조금 더 붙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올리더라도 그 인상 폭도 조금 더 낮아지는 느낌. 예. 점점 이제 내 예언이 맞아 떨어져 가는 거죠, 점점? 네, 그리고 시장 금리는 뭐 이미 반영해서 한번 쭉 올랐다가 실제로. 지금 다시 약간 조금 내려가고 있고. 지금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우리가 금리 저수준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거든요. 지금 내가 알기로는 한국은행이 보고 있는 임계치가 1.5%인 것 같아. 그 1.5보다 밑으로 내려가면 우리 외화 유출이, 자금 유출이 시작된다고 보는 것 같아요. 좀 돼도 되지 않을까요? 좀 돼도 되지. 지금은- 여기 또 외환시장 관점에서도 갑자기 얘기를 해주네. 좀 돼도 요새 드는 생각이 좀 외화 유출 돼도 되겠다. 퍼내야 달러를 예. 퍼내야겠다. 그래. 네. 맞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미국이 금리 인상을 시작하면 더 금리 인하를 할 여력은 없어지거든. 그죠? 예,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따라서 인상이 제일 위험하지만 그렇다고 반대로
더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못 가고 당분간 좀 버티면서 네. 말한 것처럼 달러 좀 퍼내고 그리고 환율 좀 올라가고 이렇게 유도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내려갈 일은 없다 좀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금리가 그죠? 예. 그거 이외에 뭐 변수는 또 어떤 게 있어요? 부동산 시장에 두 분 혹시 변수 또는 뭐 위험 요인 뭐 이런 거. 위험 요인 제가 드는 생각은 먼저 그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앞으로 신규로 공급되는 주택들 중에서 어디에 관심을 갖는 게 더 좀 중요할까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요. 네. 보금자리 주택지구 예전에 옛 명칭이 보금자리 주택지구고 지금 이제 공공주택지구로 바뀌었는데 거기는 그 개발 제한구역 상태의 땅값으로 수용을 해서 아파트를 짓습니다. 최초가 이제 강남 시범단지였었고 엄청나게 싼 거죠. 그래서 실제로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기 때문에 네. 강서 마곡 같은 경우에는 33평형 기준 2억 5천이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요번에 다산 신도시 분양을 했는데 경기도시공사에서 네. 평당 분양 가격이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남양주인데 그러면 예. 1,500? 1,500요? 930. 1,000만 원이 안 됩니다. 빨리 가서 하나 그래서 받아야 되겠다. 예, 그쪽에서 일하는 업계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최소 5천만 원, 높게는 1억까지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조금 떨어져 있는 별내 신도시라고 있는데 네. 거기가 1,300가, 높은 데는 1,400가고요. 그래서 별내보다 뭐 좋으냐 나쁘냐는 각 장단점이 있어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별내 못지 않은 가격을 형성하지 않겠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공급하는 이제 보금자리 주택지구 그쪽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앞으로 공급될 과천지구 또 SH에서 뭐 보상을 하겠지만 강동에 있는 고덕지구 뭐 떠오르는 샛별들이 많습니다. 뭐 경기도 그 고양시지만 덕양구지만 성산 월드컵하고 마주보고 있는 덕은지구라고 있거든요. 거기도 분양이 나올 거고 다 낮은 가격에 수용해서 일반에게 공급을 하기 때문에 무주택자분들에게는 절호의 찬스가 또 그리고 유주택자분들에게는 민영 아파트 추첨을 통해서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재건축 시장을 좀 간략하게 짚고 한번 넘어가 보죠. 그죠? 재건축 시장 종합적으로 어때요? 종합적으로 짧게 한번 지금 어떻게 봐야 돼요, 재건축 시장? 개인적으로는 강남 상구 재건축은 좋아 보이고 그 외에는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냐. 예. 목동은 어때요? 목동은 왜냐면 우리 직원이 목동에 하나 살라고 고민을 하거든. 그럼 조금 천천히 사셔도 되지 않을까. 천천히 사도 된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전해주겠습니다. 네. 야, 지금 정부가 이제 계속 재건축 쪽에 규제 하나를 내놨는데, 그죠? 네. 그 재건축 지금 40년을 30년으로 줄여주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했고 DTI, LTV 전부 다 완화시켜줬고 뭐 지금 할 수 있는 건 다 한 것 같아. 그러면 그 아까 얘기했던 좀 강남은 좋다고 그랬잖아요. 네. 강남 무지하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쪽의 경우에는 일반 분양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 인근에 있는 반포나 잠원에 있는 아파트 재건축 대상 아파트 가격도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그 아파트들을 이제 어느 분들이 사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쉽게 말해서 반포 레미안에 사시는 또는 반포 자이에 사시는 분들이 자녀분들 이제 거주용으로 이제 하나 더 사는 재테크 겸해서 그런 식으로 추가 구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동네는 강남 상구는 나쁘지 않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어디 사놓으면 좋아요? 저 조금만 개인적으로는 여기 못 듣게. 인서울은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스는 다 좋아. 네, 왜냐하면은 이제 옛날에 도시 개발의 트렌드 자체는 이제 스프롤해서 다 퍼졌습니다. 뭐 일산도 그렇고 분당도 그렇고 다 이제 서울의 이제 위성 도시들이었는데 이러한 도시 개발 트렌드 자체가 이제 CO2 배출을 너무 많이 하는 이제 도시의 구조였던 거죠. 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미국의 휴스턴인데 반대의 예가 홍콩입니다. 홍콩은 거의 수직 이동하면서 모든 게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 개발 트렌드 자체가 스마트 시티하고 컴팩트 시티입니다. 그래서 인구를 안으로 집어넣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인구 있는 곳에 집값이 오르고 상가의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외곽 투자보다는 안으로 들어오신다면 강북이 됐든 어디가 됐든 안으로 들어와라. 우리나라도 이미 그런 트렌드가 잡히고 네, 있는 도시 설계 자체를 이제 그렇게 바꾸고 있는 거죠. 네. 하나만 더 그러면 여쭤보면
재건축 우리도 아파트가 지금 리모델링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람들끼리 이해관계가 무지하게 엇갈리더라고. 네. 그래서 이해관계가 많이 엇갈리는 데는 들어가봐야 뭐 시간이. 사업도 안 되고 안 네. 되는 경우도 있고 네네. 뭐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완전히 그 말하자면 그 망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네. 지금 재건축 아파트 고를 때 어떤 것들을 좀 이렇게 봐가면서 골라야 돼요? 말씀하신 대로 조합원들의 성향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그 인근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의 일반 분양 가격이 얼마나 뒷받침되고 있느냐도 중요한데 그 서초구에 있는 뭐 이제 재건축 재개발 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민들 간에 이견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평형대를 작은 걸 선호합니다. 조합원들도 마찬가지죠. 네. 그러니까 대형 평형이 일반 분양으로 가게 되고 일반 분양이 미분양이 나면 그게 결국엔 조합원들의 부담금으로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돼 있죠. 그래서 뭐 비례율도 그렇고요. 재건축을 추진할 때 비례율이 1.5다, 2.0이다 해서 아 이거 정말 좋은 거구나 했지만 네. 그 비례율은 그 가정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일반 분양가가 얼마인 경우입니다. 그 일반 분양가가 무너지기 시작한다면 네. 그 비례율도 무너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조합원들에게 부담금으로 돌아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 주변에 있는 아파트가 얼마나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조합원들의 의지가 맞는지 얼마나 네. 잘 맞아떨어지는지. 네. 그 오래된 아파트를 하나 딱 갖고 있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사시는 거에 그냥 만족하세요. 연금 받으시면서. 그렇죠. 근데 이거를 재건축해가지고 새 아파트 준다. 또 뭐 부담금을 1억씩 내라, 2억씩 내라 하면은 I don't interest, 뭐 관심 없다는 거죠. 이제 이사 나가는 것도 싫고 네. 여기 살래. 뭐. 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건설업을 좀 이제 집중적으로 여쭤봐야 돼. 자, 건설업 안 짚어볼 수 없잖아요, 그죠? 지금 건설사 실적 어때요? 굉장히 요즘 좋아진 거 아닌가? 실제로 지금 분양 시장이 좋아졌다고 해가지고 분양 시장이 좋아진 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작년 하반기 이후로 좋아졌는데 이제 분양을 한 이후에 이제 실제 매출이 일어나기까지는 뭐 보통 평균적으로 한 1, 2년 정도가 그렇죠.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토목공사는 매출을 올리기 좀 쉽지 않고 본격적으로 이제 삽을 떠야 이제 매출화가 되는데 그 시기가 일단 빨라야 올해 3분기부터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주택 관련해서 수익이 많이 올라오는 건 2분기까지는 힘들다. 네. 뭐 지금은 여전히 해외 부분의 저가 수주에 우려를 미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건설사들의 실적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힘든 그런 상황인데 아시다시피 1월 달 이후로 이제 주택 시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건설주들이 굉장히 많이 오른 상황입니다. 그렇죠. 뭐 선반영하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 1분기 실적 발표와 동시에 좀 건설주들이 기대감에 못 미쳐서 주가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실적들이 어차피 없어지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장기적인 전망은 괜찮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거 팔지 말아요. 아, 건설주요? 네. 그건 좀 선택의 문제인 것 같긴 한데 네. 최근에 건설주의 장기 전망이 괜찮다고 해가지고 네. 지금 좀 투자할 필요는 있느냐? 응. 지금 뭐 바이오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굉장히 좀 핫한 업종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 이제 예비용을 잠깐 포기하고 저분이 가만히 지금 건설 애널리스트 아니신가? 그렇죠. 위험한 발언. 건설 애널리스트가 저러시면 안 되는데 그리고 바이오 이런 거 지금 우리 그 잘못 썼다가 뇌출혈 걸린 사람 많어 지금. 뇌출혈 예. 관련된 회사가 좀 있긴 하죠. 네. 이게 최근에 우리 시장 상황이 문제점이긴 해요.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도 좀 가치 투자를 하면서 롱텀으로 가져가지 못하고 예. 그 건설 쪽 잠깐 제가 보태서 말씀을 드려보면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아파트를 분양을 하면은 계약금 들어오고 순차적으로 중도금 대출을 통해서 중도금이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그 자금을 회수하는 거는 그렇죠. 잔금 시점이기 때문에 실제 분양했다 하더라도 이익 시점은 3년 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렇죠. 골치 아프네. 해외는 어때요? 해외는 저가 수주 많이 했죠 그동안. 저가 수주는 솔직히 수주를 한 것들은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 2013 최소 짧게 보더라도 2013년 이후 물량들은 여전히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일단 아까 주택 분양에서 당근 맞는 말씀도 하셨지만은 이 해외 수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건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원가율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매출을 진행하는 건데 실제로 뭐 매출 진행이 40%, 70% 그리고 준공 시점 이럴 때 돼야지 이제 얼마가 확실하게 나온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 남은 저가 수주 물량들이 올해 3분기에 준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불확실성은 좀 남아 있고 물론 순차적으로 먼저 끝냈었던
뭐 H건설이라든가 네. S물산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지는 게 맞는데 최근에 뭐 신규 수주 트러블이라든가 아니면 또 지배구조 이슈라든가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얽혀 있어가지고 주가에 힘을 받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신규 수주는 유가 때문에 굉장히 힘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부분들도 있고 아시다시피 지금은 전체 건설사들의 입장이 수주의 양보다는 질 쪽으로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워낙 좋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이 공동으로 이제 메가 프로젝트들을 많이 수주를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발주 자체도 줄었고 우리 비딩 가격 자체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수주 자체가 좀 발주 자체가 스케줄이 연기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수주가 조금 지연이 되고 있긴 한데 네. 물론 이런 부분들은 첫 번째로 해소가 되려면 유가가 회복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네. 두 번째로 유가가 회복이 안 된다 그러면 또 다른 신시장을 찾아야 되는데 그 전에는 이제 지역 다변화를 위해서 이제 베네수엘라라든가 남미 지역 그리고 CIS 지역 쪽으로 이제 지역 다변화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쪽 지역들이 유가에 더 치명적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펀딩 문제라든가 공사 시작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엇갈려 가지고 지금은 조금 힘든 시점을 보내고 있습니다. 단지 해결책은 최근에 나왔었던 그런 뭐 AIB라든가 네. 그 이란 제재가 풀리는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거기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채워 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빨라야 6월 이후 그리고 좀 시간이 걸리죠. 그렇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뭐 조금 장기적으로 해결 필요하다고 보는데 단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건설사들의 해외 수주가 대략 대형 5호사 기준 100조 원이 넘습니다. 지금 당분간 2년 정도는 충분히 매출의 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공사 물량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네, 그래서 지금 너무 급하게 이런 부분들을 우려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신규 네. 수주가 수주라는 게 뭐 매달 일정 부분 꾸준히 나오는 게 아니고 한 번씩 이제 비정기적으로 대형 물량들이 터지는 거기 때문에 올해 뭐 상반기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이 부분들 때문에 너무 심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 앞으로 좀 전반적으로 보면 그래도 좋아진다는 말씀드린데 네. 네, 앞으로 좀 걱정해야 될 거, 뭐 좀 점검해봐야 될 거, 또 이런 게 계속 갈지 안 갈지, 뭐 이런 거 좀 어떤 것들을 좀 봐야 돼요. 짧게 두 분이 한 말씩 해주시죠. 일단 뭐 저금리가 유지돼야 되는 거는 그 건설이든 뭐 경제든 가장 기초적인 그 기초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재건축 그 초과 이익에 대해서 환수 유예하는 부분, 그리고 복수주택을 분양을 허용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당장 효과가 나는 게 아니라 몇 년 뒤에 납니다. 네. 그래서 유예보다는 폐지가 바람직하지 않냐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그 자동차를 네. 리모델링을 하는 걸 합법화했듯이 네. 리모델링이라고 하면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아파트 기존 아파트 이제 자동차를 5년 보링이라고 그랬죠. 예, 네. 그래서 5년, 10년, 15년 된 재건축 대상이 아닌 아파트들을 인테리어를 좀 활성화시켜가지고 주거에 대한 부분도 만족을 시키고 그 네. 시장도 좀 확대시키면 고용 창출도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 주가 측면에서 보자면 아까 뭐 잔금 치르는 시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기존에 좋아졌었던 그 지방 물량이라든가 네. 수도권에서도 자체 개발 사업을 했던 물량들이 이제 입주 시점이 올해 하반기로 다가왔습니다. 네. 뭐 아까 원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건설사들이 좀 굉장히 보수적으로 원가를 잡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같이 분양가가 조금씩 올라오고 준공 시점이 이제 입주가 제대로 이루어지면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현금이 들어올 가능성도 커지고요. 네. 뭐 그렇게 되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이제 예, 슬슬 건설주 살릴 타이밍이네. 그렇죠. 지금 특별한 모멘텀이 있는 2분기가 네. 단기적으로 매수할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단지 그 시점이 당장의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저점을 잡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뭐 조금 장기적으로 보신다 그러면은 조금씩 분할 매수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2분기에 몰려 있는 분양, 그리고 네. 3분기에 몰려 있는 입주 이런 부분들 크로스 체크를 하시면서 이제 보신다 그러면 뭐 실제로 입주는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이제 특별히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하지만 예를 들어서 5월달에 급격하게 갑자기 뭐 금리라든가 아니면 해외 매크로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분양 시장이 생각보다 안 좋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 장기 투자 같은 것들을 보류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시작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금 내가 살려드렸어. 응? 건설 섹터에 고맙다 그러세요. 아이 감사합니다. 자, 메인 토크 여기서 마무리하고 우리 이제 외신으로 넘어갈 텐데
우리 그 광명희 팀장님은 여기서 이제 오늘도 조퇴를 하시게 돼 아유,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나오신 소감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오랜만에 하니까 좀 정신이 없긴 한데요. 그래도 즐거운 얘기에 뭐 네. 저도 많이 얘기도 많이 듣고 네. 매크로 돌아가는 얘기 많이 듣고 즐거웠습니다. 자, 박수로 보내드립시다. 근데 우리 보내드리면 안 되는데 참. 연락 명함 우리 받았으니까. 끝나고 지금 이 해야 되잖아. 분장실 토크로 지금 우리 전화 상담할 거 많단 말이야 지금. 정심 약속. 그래도 일단 오늘은 보내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네 살펴가십시오. 네. 외신으로 넘어가겠습니다.